창가에서 라벤더에 물을 주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오전 중반 보통 마케터들이 전화하는 시간이라 무시하렴 했지만 낯선 번호가 마음을 끌었다. 최미경 여사님 되십니까? 딱딱한 목소리가 물었다. 네, 접니다. 에버몬트 파이낸셜의 마크입니다. 모기지 계좌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몇 달째 납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통지했지만요. 모기지란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네, 전주시 은화동 14번지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잔액이 약 6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압류전 단계입니다. 전주에 집이 없어요. 나는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말했다. 잘못된 거예요. 잠시 침묵,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사님 모기지는 여사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소득증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월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내드릴까요? 네, 지금 보내주세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부터 통화 중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PDF를 열자 30쪽에 달하는 계약서, 승인서, 대출 신청서가 내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최종 계약 동의서, 아래에 내 서명이 있었다. 아니, 내 서명 같았다. 대문자의 시은 내가 쓰는 방식과 비슷했지만 나머지는 미묘하게 달랐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나는 속삭였다.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이게 여사님 빚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는 식었고 라벤더는 여전히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12년 전 다 갚은 내 작은 백색 집. 남편이 떠난 후 꾸려온 조용한 삶. 신중히 모아둔 저축. 나는 2차 모기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그걸 했다. 내 번호로, 내 기록으로. 그들은 내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내 미래를 훔쳐 거짓으로 덮어버렸다. 은화동에 도착했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새로 지은 집들은 날렵한 선과 긴 진입로를 자랑하며 조용히 불을 뽐냈다. 14번지 앞에서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기도 전에 알았다. 짙은 회색, 외벽, 유리 패널문, 남색 쿠션이 달린 넓은 포치 그네. 석 달 전 아들 선우가 보낸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집이었다. 엄마 지연이가 찾은 꿈의 집이에요. 학교 좋고 회사도 가까워요. 주방 꼭 보세요. 나는 미소로 답하며 엄지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집을 샀는지 묻지 않았다. 물었어야 했다. 차차 안에 한참 머물렀다. 2층 창문에서 커튼이 움직였다. 빗소리 사이로 아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리지 않았다.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 천천히 후진해 은하동에서 9블록 떨어진 에버몬트 저축은행으로 향했다. 데스크의 직원은 세련된 미소로 나를 맞았다. 내 이름과 대출 주소를 말하자 그녀의 자세가 바뀌었다. 최미경 여사님이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회색 조끼와 적포도색 넥타이를 맨 남자를 데려왔다. 모기지 담당 브랜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작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펼쳤다. 내 이름, 주민번호, 생일, 소득 조금 부풀려졌지만 비슷했다. 신청서와 서명으로 가득한 서류들. 모두 나인 척했다. 보통 신청자가 아니면 이 서류를 보여드릴 수 없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사님은 신청자예요. 적어도 우리 기록상으로는요. 그는 내가 대출을 받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브랜든이 목을 가다듬었다.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좌가 연체됐고 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다. 귀 뒤로 물속에 잠긴 듯한 둔탁한 소리만 들렸다. 은행을 나올 때 서류 사본 폴더와 함께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악은 아직 진실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였다. 저녁. 지연이는 늘 밝게 웃었다. 향수 냄새가 진했고 장바구니를 들어주거나 차를 채워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미경 여사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그녀는 내 서재를 둘러보며 웃었다. 진짜 저도 이런 머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내 소득 증명서를 빌려달라고 했다.
노인 할인 때문에요. 그녀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약국에서 65세 이상 소득증명 가져오면 15% 할인해준대요. 웃기죠? 나는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내 서재를 떠났다. 나는 별 생각 없었다. 또 한 번은 내 이름으로 된 택배가 왔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운동복이었다. 어머,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여사님 와이파이로 주문하다 실수로 주소를 잘못 넣었나 봐요. 반품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반품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믿었다기보다 그녀를 의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내 아들 선우의 아내였다. 명절이면 엄마라 불렀다. 레몬 스퀘어를 굽고 와인을 가져왔다. 그녀는 긴 게임을 했다. 은행 방문 후 그날 밤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신용보고서를 확인했다. 화면이 느리게 떴다. 낯선 활동들로 가득했다. 갈마라, X2, SUV의 럭셔리 차량 리스, 각각 2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2개 모두 한도 초과. 4개월 전 개설된 4,500만 원의 개인 대출. 모든 계좌는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는 미묘하게 달랐다. 내 주소가 아니었다. 미정 던더 초이 933맴미 미정 초이의 모리 모르는 사람이 짐작하기 어려운 하지만 가족이라면 할 법한 변형이었다. 손이 머그잔을 꽉 쥐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다. 그녀의 매력에 속아 너무 쉽게 너무 많은 걸 내줬다. 나는 평생 1원 단위로 아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 신뢰를 문 앞 동전 그릇처럼 아무렇게나 썼다. 커서가 깜빡일 때까지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정체성,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많이 웃던 여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의 문제였다. 다음 날 저녁 선우를 불렀다. 서류 정리 좀 도와줘야겠어 라고만 말했다. 그는 익숙한 미소를 띠고 어깨를 느슨히 하며 왔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나는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다. 늘 하던 대로 티백 2개를 오래 우려냈다. 잔을 건넬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테이블 옆에 마닐라 폴더가 놓여 있었다. 폴더를 열고 서류를 그에게 밀자 그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손이 멈췄다. 그는 모기지 사본 위조된 서명 대출 금액을 바라봤다.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신용카드와 차량 리스에 이르자 얼굴이 잿빛이 됐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가 속삭였다. 지연이가 신청서를 다 처리했어요. 임시로 빌린 거라고 수수료 들어오면 다 갚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발? 그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다 고칠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나는 폴더 위에 손을 올렸다. 천천히 닫았다. 너는 내 이름을 쓰게 뒀어. 우리 이름으로 재융자할 계획이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전혀 모를 거라고 몇 달만 버티면 된다고 했어요. 다 잘 되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거라고 압류 전에 나한테 말할 건가. 그의 침묵은 너무 팽팽히 당겨진 실처럼 길게 이어졌다. 아니요.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키우고 열병과 첫 시련을 견디게 해준 세월로 가득 찼다. 이제 그는 내 발치에 무릎 꿇고 용서가 아닌 침묵을 구걸했다. 네가 내 모든 노력을 위험에 빠뜨렸어.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 내가 지킨 모든 것을. 그는 내 무릎에 머리를 묻었다. 미안해요, 엄마. 나는 그를 만지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진실이 마침내 도착했다. 추하고 날 것으로 우리가 함께 키운 무언가처럼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 전 로스트 양고기 냄새가 나를 맞았다. 마늘과 로즈마리 향, 예전의 향기였다. 나는 평소보다 잠깐 더 서서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지연이가 햇살 같은 미소로 문을 열었다. 미경 여사님, 예쁘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해요. 따뜻하다. 그래? 그리고 숨 막혔다. 선우는 짧게 포옹하며 나를 맞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와인을 따를 때 병이 잔에 부딪혔다. 테이블은 늘 그렇듯 아름다웠다. 계절에 맞춘 냅킨 깜빡이는 촛불 평일 저녁치고 과한 식기들.
지연이는 정성을 들였다. 그 헌신이 거의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대화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테이블 위를 떠다녔다. 그들은 다가오는 학군, 선우의 승진 지연이의 독서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말이 립스틱 바른 거지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선우는 내 정원에 대해 물었고 지연이는 내 귀걸이를 칭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다. 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균열이 보였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너무 빨리 웃었다. 위층에서 베이비 모니터가 울리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지연이가 디저트 초콜릿, 헤이즐넛 타르트를 들고 나왔다. 엄마를 위해 특별히요. 그녀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하시죠?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포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 무릎 옆 내 핸드백 안에는 마닐라 폴더가 있었다. 안에는 경찰 보고서 디지털 증거 마크의 서명 분석 메모. 그 무게는 종이뿐 아니라 그 의미에 있었다.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나는 타르트를 바라봤다. 아름답게 장식되고 정성스레 담겨 있었다.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선우는 내가 첫 잔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와인을 다시 채웠다. 그의 손이 다시 떨렸다.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레 연기하는지만 생각났다. 마치 메랭과 잡담으로 도둑질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한 번 잡고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리고 폭풍은 내가 알다시피 오래 억눌릴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접시가 치워지자 나는 일어섰다. 선우 지연아. 잠깐만. 그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충분했다. 나는 찬장으로 걸어가 핸드백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렸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마닐라 폴더가 소금과 후추통 사이에 툭 소리를 내며 놓였다. 지연이의 미소가 사라졌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나는 폴더를 앞으로 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선우가 속삭였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정말로 봤다. 그의 눈은 이미 붉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삶을 망칠 거예요. 그가 더 작게 말했다. 나는 차를 들었다. 손을 떨지 않게 잡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러지 못했다. 너희가 먼저 내 삶을 망쳤어. 지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숨죽인 울음이 아니라 이 장면을 연습한 듯한 조심스러운 흐느낌을 냈다. 무서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그냥 서류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이죠. 브라이언의 보너스 들어오면 다 재융자할 계획이었어요. 내 웃음이 의도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잔을 내려놓으며 필요 이상으로 세게 놓았다. 그냥 서류 내가 말했다. 내 이름을 위조하고 주민번호를 훔쳐서 내가 발도 안 디딘 집을 샀어. 내 이메일을 흉내내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차를 리스하고 휴가를 가고 와인 구독을 했어. 내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너희가 만들었어. 지연이는 더 세게 울었다. 선우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답이 거기 있는 것처럼. 제발. 그가 다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칠게요. 갚을게요. 바로잡을게요. 나는 내 외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그 아이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궁금했다. 약속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폴더를 집어 핸드백에 넣었다. 지연이는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방은 남은 음식 냄새, 레몬 비누 냄새, 그리고 조용한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더 머물렀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잊을지도 몰랐다. 경찰서는 오래된 커피와 리놀륨 냄새가 났다. 중립적이고 밋밋한 것들. 배신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내가 핸드백에 든 건 배신이었다. 아든 형사가 카운터에서 나를 맞았다. 단단한 눈빛과 간결한 말투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창 없는 방으로 나를 안내해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폴더를 우리 사이에 놓고 열어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위조된 서명 비교 대출 승인서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러더니 나를 올려다봤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증거가 유지된다면 지금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법정으로 갈 수 있어요. 심하면 감옥일 수도 있고요.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펜을 집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훔쳤을 때 이미 나를 선고했어요. 나는 서명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벽처럼 나를 덮쳤다. 숨을 얼마나 꽉 참았는지 길게 뱉어내며 깨달았다. 친구 은주는 거리 끝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에는 이미 얼그레이 차가 우려지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내가 앉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멍했다. 나는 차를 바라봤다. 김이 질문처럼 곱슬곱슬 올라왔다. 그런데 왜 내가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가 물었다. 왜 뭔가 깨진 것처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은주는 손을 뻗어더 내 손을 잡았다. 여사님이 따뜻한 분이시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그들이 고칠 거라고 믿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미경님, 그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여사님이 제일 쉬운 표적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울지 않았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조금 쓰고 너무 오래 우려졌다. 하지만 내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끝에 신발을 신은 채 앉아 서류 캐비닛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물쇠를 잠갔다. 목요일 문 아래로 하얀 봉투가 들어왔다. 평범하고 깔끔했다. 무해해 보였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압류 개시 통지라는 굵은 검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행이 움직이고 있었다. 내 이름, 내가 모르는 부동산, 내가 열지 않은 계좌들이 얼어붙었다. 내가 가진 작은 안전마저. 서류를 다시 읽으며 피가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실수라는 한 줄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주방 카운터에서 전화가 윙윙거렸다. 선우였다. 엄마, 일이 터졌어요. 제발. 저희 집을 뺏기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의 터치로 번호를 차단했다. 1시간 뒤 다시 아든 형사를 만났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모기지 신청은 지연이 이름으로 등록된 노트북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용카드 신청과 동일한 IP, 동일한 타임스탬프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낮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검색 기록도 찾았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파산 신청하는 법, 어머니 신용으로 돈 빌리면 감옥 갈까 같은 거요. 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그녀는 절박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계산적이었죠.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차가 식어갔다. 봉투를 다시 열어 압류 세부사항을 외울 때까지 읽었다. 날짜 빚 거짓. 그러고는 복도로 걸어가 벽에서 사진을 내렸다. 선우와 나 남편이 떠난 다음 해 호박밭 앞에서 웃던 사진. 프레임에서 꺼내 벽난로에 넣었다. 가장자리가 말리는 걸 지켜봤다. 하나씩 나머지도 내렸다. 아기가 아니라 필요였다. 마지막 프레임이 비었을 때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간신히.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숨이 도둑맞지 않은 숨이었다. 회복은 겨울의 당밀처럼 움직였다. 끈적하고 느리고 마지못해. 은행은 몇 주간의 전화와 서류 끝에 제한된 계좌 접근을 돌려줬다. 일부 계좌는 닫혔고 일부는 얼어붙었다. 신용보고서에는 유령 같은 흔적이 남았다. 완전히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걸 멈췄다. 은퇴 자금의 일부 언젠가를 위해 모아둔 돈을 꺼내 소박한 호숫가 집에 계약금을 냈다. 통영에서 90분, 북쪽 작고 조용한 질문하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집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진짜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거였다. 이사 온 날 나는 혼자 도착했다. 집은 삼나무와 새 페인트 냄새로 가득했다. 맨발로 각 방을 걸으며 내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가장 먼저 설치한 건 자물쇠에 달린 우체통이었다. 두 번째는 방화 서류 캐비닛. 모든 서류를 손으로 정리하며 침착하게 라벨을 붙였다. 다음 주말 은주가 왔다.
우리는 거실을 부드러운 세이지색으로 칠하고 배달 음식을 먹으며 웃었다. 그녀는 선우를 언급하지 않았다. 나도 꺼내지 않았다. 저녁이면 담요와 차를 들고 뒷베란다에 앉아 호수가 하늘색을 바꾸는 모습을 봤다. 때로는 물새가 멀리서 울었고 때로는 침묵이 그 자체로 음악이었다. 어느 날 밤 새 일기장을 열었다. 깔끔한 페이지 꺾이지 않은 등 첫 페이지에 썼다. 그들은 내 이름을 빌렸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결코 소유하지 못했다. 아이를 재우듯 조심스레 책을 덮었다. 차 통과. 내가 고른 몇 장의 사진 옆 선반에 올렸다. 다른 사진을 잊은 게 아니었다.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더는 살지 않기 위함이었다. 베란다 불을 끄고 들어가며 자물쇠를 2번 확인하지 않았다.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직접 이 삶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봉투는 라벤더색이었다. 모서리에 반짝이는 별이 박혀 있었다. 송을 씨는 바로 알아봤다 고르지 않고 단호한 동그라미들 안에는 분홍색 종이가 접혀 있었다. 할머니께 보고 싶어요. 엄마는 슬퍼해요. 아빠는 늘 조용해요. 저 보러 와주실래요? 카드 만들었어요. 사랑해요. 나라의 바오 3번 읽고 나서야 눈물이 났다. 배신이 남긴 날카로운 슬픔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끌어낼 수 있는 아픔이었다. 무고함이 교차로에 끼인 아픔. 선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 아이들만을 위한 구조적 방문을 마련했다. 예고 없는 방문도 함께하는 식사도 없었다. 경계였다.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하는 경계. 그 토요일 지역 도서관 독서실에서 나라애와 어린 동생을 만났다. 퍼즐과 레몬 쿠키 한 상자를 가져갔다. 그들은 끈적한 손과 학교 이야기를 가져왔다. 아빠가 요즘 많이 조용해요. 나라애가 퍼즐 모서리를 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아직 사랑한다고. 그렇죠. 목구멍이 타는 걸 참으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언제나. 선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나도 같은 제스처로 답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리듬이었다. 상호 침묵, 조심스러운 중립. 우리는 피를 공유했지만 평화를 나누진 않았다. 지연이는 오지 않았다.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지역 노인 문화의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수요일이면 은발과 배신으로 무뎌진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미자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의 조카가 그녀의 은퇴 자금을 훔쳤다.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 아래의 멍은 같았다. 어느 오후 예산 앱 세션 후 센터 뒷파티오에서 차를 마셨다. 내가 눈이 멀었나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애는 그냥 내 아이였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다. 신뢰는 무한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가족이라 해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이해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로 돌아왔다. 호수는 달빛 아래 반짝였다. 나는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히는 하지만 부서지지도 않았다. 그저 재건된 거였다.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멈출 곳을 아는 사랑으로.